환자 맥박 소실되었습니다. 가족분, 마지막 인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누군가의 세상이 정확히 그 순간 멈췄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희망도 기도도 말조차 꺼낼 수 없었던 그날, 한 남자는 마지막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끝에서 어떤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 그 병실 안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의료 이야기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듣게 될 이 이야기는 삶이 끝나는 순간 다시 태어난 어떤 진심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뒤 민간 보안 업체에 근무하며 참전용사였던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소속으로 참전하셨고 전역 후엔 가족과 조용히 살아오셨습니다. 정원 손질을 하시며 아침마다 신문을 정독하고 날이 좋으면 근처 호숫가 산책을 하시던 분입니다. 그 일상이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평화의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버지와 함께 소파에 앉아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TV 화면에선 흑백 사진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아버지는 군복 입은 청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셨죠. 저 시절 참 어렸지. 전우들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는구나.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고 저는 따뜻한 차를 가져오겠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 허우. 급히 돌아보니 아버지는 몸을 살짝 웅크린 채로 의자에 기대고 계셨고 숨을 쉬는 게 점점 힘들어 보였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손으로는 왼쪽 가슴 근처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숨이 안 쉬어지세요? 말씀을 제대로 잊지도 못하시는 모습에 저는 그대로 911에 전화를 걸고 구급차가 오기까지 아버지를 바닥에 눕혀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 짧은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아버지의 눈은 조금씩 흐려져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증호흡곤란 증상으로 분류되었고 곧바로 응급처치와 함께 집중 관찰에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저는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버텨주세요. 그날 밤 아버지는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으셨지만 이어진 정밀 검사 결과는 저에게 믿기 어려운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심폐기능에 이상이 있습니다. 진행성 섬유화 증상이 의심되며 조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은 침착했지만 내용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시작하려면 관련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대기 리스트에 올라야 합니다. 예상 대기 기간은 약 4달 이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그럼 이 4달 동안은 어떻게 하죠? 의사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고 병원 행정팀은 보험과 병상 배정 문제 등 복잡한 절차를 다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떤지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게 계산서 위에서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생명조차도. 아버지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채 힘겹게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에릭, 이러다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꺾이지 않던 분이 이 시스템 앞에 무력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복무하던 시절 군 훈련 중에 발목 부상을 당해 국군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진료 접수부터 검사, 치료까지 채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던 그날. 의료진은 저를 환자가 아닌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눈을 맞추며 안심시켜 주었고 그 따뜻한 태도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 한국이라면 다를지도 몰라. 망설임도 잠시. 저는 곧장 한국에 정착한 군 동료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에릭, 너 아버님 한국전 참전용사시잖아. 한국 정부에서 참전용사분들 위한 의료 지원 제도 있어. 꽤 체계적이고 공공병원에서도 우선적으로 받아줘. 알아볼 만한 가치 있어. 희망의 불빛이 어렴풋하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한국보훈처와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존재하더군요. 참전용사를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 입국 후의 절차, 지정병원 안내, 통역과 체류 지원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희를 오래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의 병상 옆에 앉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가봅시다. 그 나라가 지금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로 잠시 조용히 계셨고, 이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목숨 걸고 지켰던 나라니까 믿어보자꾸나.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한국행을 결심한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항공권부터 숙소 예약, 의료 지원 관련 서류까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렘이나 기대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실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움직인다는 감정이었죠.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앉아 계셨고 고개를 약간 들어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비행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 약 13시간입니다. 중간 경유 없이 직항이에요. 내가 그때 탄 배는 몇 주가 걸렸지. 아버지는 잠시 웃음을 흘리시며 옛날 기억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러다 이내 시선을 떨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전투하러 가는 게 아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아버지 생명을 되찾으러 가는 겁니다. 출국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기록을 번역하고 보험 관련 문서를 첨부하고 병원에 미리 연락을 돌려 상황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필요한 일들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걸까?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때론 너무도 차갑게 갈립니다. 아버지가 군복무 당시 받았던 훈장과 증명서도 챙겼습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될지 알 순 없었지만 왠지 꼭 가져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던 날, 그녀는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거긴 다르다는 얘기 저도 들어봤거든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제 삼촌도 생전에 한 번 다녀오셨어요. 병원 사람들 모두가 마치 가족처럼 대해줬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제 안의 불안이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제가 인쇄한 서류를 바라보시며 물었습니다. 에릭, 내가 이걸 다 준비했냐? 네, 아버지. 저 혼자 다 한 거예요. 참, 잘 자랐다, 내 아들. 짧은 그 칭찬 한마디가 오랜만에 제 속을 뜨겁게 데웠습니다. 비행 전날 밤,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저는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잿빛 도시의 불빛 사이로 어렴풋한 달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림과 싸워야 했던가. 그리고 이제는 그 기다림을 이겨낼 단 하나의 선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저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정말 괜찮겠지? 저는 그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지만 그보다 더 큰 믿음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적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겁니다. 그건 확신해요. 그 대화는 마치 두 전우가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는 듯한 정적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희의 새로운 여정이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는 운명을 건 선택이 될 거란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희 부자는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출국 수속이 마무리되고 한국 땅에 한 발을 내디딜 때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어루만졌고 한글 문자들이 곳곳에 가득했습니다. 전쟁과 싸웠던 아버지가 그 조국의 땅 위에 서 계신다는 사실이 눈물이 나도록 놀라웠습니다. 공항 구조대로 따라 천천히 이동하니 복도에 참전용사 의료 지원 안내소라는 작은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소 앞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문이 차례로 놓여 있었고 담당 직원분이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전용사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오셨죠? 어떤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병원에서는 서류 담당자, 기록, 보관자로만 느껴졌던 의료진이 이곳에선 나와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사람으로 다가왔거든요. 직원분은 저희가 준비한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하시며 무릎을 꿇고 차근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1차적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는 지정 병원에서 진료 예약과 통역, 병실 등 모든 것이 한 번에 조율됩니다. 아버님 상태가 시급하신 만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전 그 순간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지원팀 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길. 서울 시내는 정리된 듯 깔끔하고 거리마다 늘어선 가로수가 감탄이 나올 만큼 정갈했어요. 아버지는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에릭, 미국과는 다르게 여긴 마치 나라 전체가 치유를 받아온 것 같구나.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 이곳엔 분명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분은 의료진과 긴밀히 연결해 주셨고 곧바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 전용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입국한 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정밀 검사실, 엑스레이실, 초음파실을 하나하나 거치셨습니다. 검사할 때마다 간호사분들은 한국말과 영어 둘 다 능숙하게 사용하며 아버지께 편안히 누우세요. 숨 크게 내쉬세요라고 부드럽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각 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료진은 제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장 기능은 안정 범위 내지만 잔존하는 흉막 유착과 섬유화 반응이 발견되었고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시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 말에는 따뜻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최대한 빠르게라는 표현이 문서와 전화 앞에만 서 있던 저희에겐 얼마나 위안이었는지 모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났을 때도 첫인상이 깊이 남습니다. 유난히 부드러운 눈매에 눈가에 살포시 자리한 미소, 그리고 참전용사님 덕분에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신 모습까지 이 땅이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 건 선생님의 희생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저희 가족에게는 말이 아닌 정서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입원실도 안정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동 내 넓고 조용한 병실이었고 창문 너머로는 봄의 햇살과 새소리가 전해졌습니다. 담당 간호사분은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상황 체크와 가족 설명도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있구나. 의료적 속도와 따뜻한 시선이 조화를 이룬 그곳은 제게 있어 기적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수술 없이 시술 치료를 받을 운명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커다란 절개가 필요했던 치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복 시간도 짧고 후유증 위험도 낮다는 점에서 모두 크게 안도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대기와 승인 대기만으로 몇 달이 걸렸을 것이지만 여긴 모든 게 며칠 단위로 진행되고 있었죠. 시술 후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는 창가를 바라보며 속삭이셨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깨끗한 빛을 보며 깨어나다니 이 나라가 내 젊은 날을 다시 줬구나.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눈가를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별 없이 흘러넘친 그 감정이 몇 년간 껴안고 있던 무력감과 대비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참전을 넘어 삶을 지켜주는 나라였어요. 그 순간 어색하지 않은 감정으로 진심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했습니다. 전쟁으로 피를 흘렸던 한 나라가 이제 제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면서 저는 문득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긴박했던 첫날을 지나 병실에서 흘러가는 하루하루는 조용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얼굴빛을 되찾아 가셨고 저는 병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이곳에 또 다른 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식당은 생각보다 넓고 깔끔했습니다. 아침이면 부드러운 죽이나 생선구이, 된장국 같은 메뉴가 나왔고 식판 위에는 늘 김치 한 조각이 놓여 있었죠. 처음엔 익숙하지 않던 그 향이 어느 순간 저에게도 당연한 향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에릭, 김치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아버지의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양식만 드시던 분이 매콤한 배추김치를 찾으시다니. 아버지, 한국 입맛에 적응하신 겁니까? 응, 묘하게 이게 입에 남는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 식사 시간마다 김치 한 접시를 꼭 챙겼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이 나라가 우리를 조금씩 품어주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복도에는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어르신 몇 분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참전용사분 맞으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시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생한 건 그저 젊은 날의 일입니다. 그리고 뒤돌아 걸어가는 어르신에게 아주 작게, 정말 작게 혼잣말처럼 덧붙이셨죠.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구나. 미국에서는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실제로 이렇게 전해지는 걸 저는 처음 본 거였습니다. 병원 앞 작은 공원도 기억에 남습니다. 점심시간 즈음이면 환자 가족들이 따뜻한 볕을 쬐며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의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저는 병동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고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녁 후 처음으로 마음 깊이 쉰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고 부드러운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아버지는 다음 날부터 걷기 치료도 병행하셨습니다. 간호사는 친절하게 팔을 잡아주며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를 이끌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로 오늘은 더 잘 걸으셨네요 라며 웃곤 했습니다. 하루는 휠체어를 밀며 병원 앞 편의점에 들렀는데 계산대 직원이 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참전 용사님이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 직원은 봉투에 담긴 작은 음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서비스로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도 한국전에 참전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음료를 건네받은 아버지는 병실에 돌아와 조용히 그 뚜껑을 따셨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신 후 아주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나라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구나. 그 말이 귓가를 울릴 때 저는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치료 일정은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나쁘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시술 방식도 비교적 간단하다는 말에 저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의 하루하루는 마치 시간이 두 겹으로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긴장과 안도, 익숙함과 낯설미 동시에 공존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단지 고요함 이전의 정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을 드시고 나서 곧 잠드셨고 저는 조용히 간병용 침대에 앉아 메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공기청정기 돌아가는 소리, 주기적으로 들리는 심전도 모니터음,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까지도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깨는 소리는 순식간에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아주 짧은 경고음이었습니다. 삐. 단 한 번이었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급격하게 빨라지는 모니터음과 동시에 병실 안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였고 곧이어 간호사의 빠른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 상태 급변입니다. 심전도 불규칙, 의식 반응 없음, 산소 포화도 78 호흡 감소.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일어나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숨결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눈꺼풀은 무겁게 감긴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입에서 나온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의료진들의 지시로 뒤덮였습니다. 제세동 준비, 심정지 가능성 높음, 1차 에피네프린 투여, 100줄 간다. 그 장면은 제게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 한 분은 팔에 정맥 주사를 연결했고 다른 한 명은 산소 마스크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전기 충격 패드를 손에 들고 있었고 모니터는 불규칙한 곡선을 그리며 경보음을 울려댔습니다. 충격합니다. 하나, 둘, 셋. 전기 충격이 가해졌고 아버지의 몸이 살짝 들썩였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며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은 듯했고 눈앞은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그럴 순 없어. 절대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무자비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바라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 상황은 제 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의 손길만이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선 위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기 충격. 맥박 잡힙니다. 섬액 상태 안정화 가능성 보입니다. 그제야 간호사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아직 조심해야 하지만 대응이 빨라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려 했지만 폐가 단단히 막힌 것처럼 깊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심장은 온몸을 때리는 듯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산소 포화도는 점점 안정됐고 혈압과 맥박도 수치 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잠시 후 병실을 정리하며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술 전 일시적인 심정지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심장 상태가 예민해서요. 하지만 이 정도 회복 속도면 내일 중으로 추가 검사 후 일정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말을 들었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사실만이 반복되고 있었죠. 몇 분만 늦었어도 아버지는 지금 여기에 없을 수도 있었다. 그 밤 병실 창밖으로는 작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문 앞에 앉아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빠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단 1분의 대응 차이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다. 그리고 그 대응의 한복판에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이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도 고맙고 감동이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감탄을 넘어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 생명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아버지는 위기를 넘기셨고 병실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위기의 밤이 지나고 새벽은 조용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의료 장비의 불빛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창가로는 푸르스름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산소 포화도는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혈압도 제법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조용히 병실을 오가며 점검을 반복했고 전날 밤에 긴박했던 분위기가 무색할 만큼 병원은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한편 간이의자에 앉아 있었고 손에는 식지 않은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컵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는 제 손끝까지 닿지 못한 듯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했던 단 몇 분의 시간이 남긴 여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찔한 기억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젯밤의 상황은 누군가의 감정이나 우연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의 빠른 판단과 준비된 절차, 그리고 훈련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이건 기적처럼 보이도록 만든 사람들의 결과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황홀함도 아니고 감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다행이다. 아버지가 깨어나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그분은 흐릿한 시선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에리, 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없이 손을 뻗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별다른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엔 전쟁터의 기억도, 군 복무 시절의 교감도, 그리고
지금 이 병실 안에 침묵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주치의 선생님이 다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젯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사에 선생님은 고개를 조심스레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그저 제 일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회복되신 걸 보면 우리가 잘 협력한 결과죠. 에릭 씨가 곁에서 잘 지켜주셨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팀워크입니다.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마음을 모으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의사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버지를 위한 두 번째 전우를 만들어줬구나.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동료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 병원 안에서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들 역시 또 다른 동지였습니다. 이후 병원에서는 회복 경과에 따라 아버지의 시술 일정을 조율하기 시작했고 호흡 보조 장비도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간호사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으로 병실을 드나들었고 저희에게 가볍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산책도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가 직접 끌고 나갑니다.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딜 끌고 가든 이젠 못 이긴 척 따라갈게요. 그 대답에 병실 안엔 조용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치료의 기술만이 아니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태도가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한 끝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곳 한국은 그 끝을 알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버지의 회복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시술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산소 보조 장비 없이도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할 수 있었고 식사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만큼 몸 상태가 좋아지셨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던 오후, 저는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옥상 정원에 올랐습니다. 작은 분수대 옆 벤치에 앉은 아버지는 멀리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말없이 손등을 햇볕에 내놓고 계셨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래, 이런 날은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괜찮구나 싶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흐르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을 전달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저는 간호사 스테이션에 마지막으로 들러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복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통역을 도와주셨던 직원 한 분이 작은 선물 봉투를 들고 병실로 오셨습니다. 에릭 씨, 아버님 퇴원하신다기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동안 정이 많이 들어서요. 봉투에는 간단한 안내 책자, 회복 후 유의사항이 담긴 메모, 그리고 작은 메모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손글씨로 적힌 짧은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해집니다. 돌아가셔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담당 간호사 드림. 그 손글씨는 흐트러지지 않은 단정한 필체였고 문장 하나하나에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세심하게 아버지를 돌봐주셨는지 말 없이도 전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걸 다 챙겨주시네요. 아버님 말씀이 너무 따뜻하셔서요. 저희가 오히려 더 위로받았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인사하셨습니다. 건강하게 돌아가세요. 저희 아버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지만 확실한 울림. 그건 격식도
형식도 아니었습니다. 이 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업무가 아니라 사람이었던 겁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에릭, 나는 이번에 내 인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지했어. 그랬군요. 미안하다고 할 뻔했는데 고맙다고 해야 하더라. 그 말은 짧았지만 아버지가 느낀 감정의 깊이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한나라의 병원이 아버지께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놀라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로비에 세워진 작은 전시 코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거기엔 한국전 당시 참전국 깃발들과 병사들의 기록이 조용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엔 대한민국은 잊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작은 액자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 누군가는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문장을 이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비행기에 오르기 전 아버지는 한 번 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낯선 도시였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아버지는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아버지는 자주 정원에 나가십니다. 햇살 좋은 날이면 의자에 앉아 가만히 바람을 느끼고 계시고 그럴 때면 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엔 한국에서 보낸 그 며칠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걸요. 그 시간은 단순히 치료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의 시작이었고 저에겐 잊지 못할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전에도 긍정적인 기억은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삶을 바꾼 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낮잠에서 깬 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릭, 혹시 내년에 시간이 된다면 다시 가볼 수 있을까? 어디요? 그 병원이 있던 곳 말이야. 그냥 고맙다고 말하러. 저는 잠시 대답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요. 꼭 다시 가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침묵 속에서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이란 건 결국 긴 대사도 화려한 문장도 필요 없다는 걸요. 그저 누군가의 시간 안에 말없이 남아주는 것. 그게 가장 오래 기억되는 감정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에릭과 그의 아버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전장을 지켰던 병사가 또 한 번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생명을 지켜낸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의 끝자락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인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시작되지만 회복은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 하나. 기억하는 나라에는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동이 끝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